자, 다음은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 발전의 속도, 이런 것들이 환경에 지배한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라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농사가 됐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졌고,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하고 군인도 생겨났고, 그리고 뭐예요? 옆 동네 또는 옆 나라를 침범해서 거기를 또 농지로 개간하고 농민으로 만들고 노예로 삼아서 계속 국가를 넓혀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싸움의 기술, 전쟁의 기술들이 결국은 또 저기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까지 건너가서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이제 거슬러 올라서 인류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총견세를 처음 쓸 때의 인류의 이동 경로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프리카 기원전 700만 년 전에 인간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거 화살표를 쭉 보면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유라시아로 올라가서 유라시아에서 2만 년 전에 아메리카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와서 호주까지 이제 건너간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나? 그거는 몰라요. 퀘스천 마크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700만 년 전에 그 차드, 그 아프리카 지역의 차드에서 이제 사실은 인간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700만 년 전에 인간이 거기서 태어났구나 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나 네이처에 그 논문을 실었던 독일의 마들렌 베메 교수가 밝혀낸 것은요, 아프리카가 아닌 유라시아다. 인간의 탄생은. 왜? 이미 1200만 년 전에 이미 직립보행하는 그 유골이 또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스에서도 720만 년 전 화석이 또 발견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아프리카의 기원설은 하나의 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이 마들렌 베메 교수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도 유라시아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또 바뀔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몸속에는 어떤 DNA가 존재할까? 우리는 무슨 종이에요,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우리 종이. 그죠? 호모, 인간을 뜻하죠. 사피엔스, 지혜롭다. 진짜 우리는 지혜로운 종인가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그 지혜로운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인류의 종이 있었습니다만 고인류 종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안데르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안데르탈이 사람보다 한 1.5배 커요. 지금 우리보다 고릴라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여러분들의 DNA를 분석을 해보면 무려 1%에서 2%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DNA 안에 네안데르탈인이 있다. 내 안에 네안데르탈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가 호모사피엔스 종만 있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 고인류 종이 서로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종을 탄생시켰다는 거지. 그게 오늘날 우리인 거예요. 우리 오늘날. 그래서 인류는 여러 종이 있었다. 이종교배로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러시아 데니소바 동굴에서 새로운 고인류가 또 나왔어. 여기도 이제 독일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의 스바트 파보 교수가, 이분이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이거 밝혀내가지고 뭐예요? 네안데르탈은 완전히 멸종된 게 아니다. 우리 일부에 조금씩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 DNA를 분석해갖고 밝혀냈어요. 그래서 2018년 8월 23일 날 네이처에 또 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보면 데니소바인 아버지, 네안데르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 유골이 이런 거를 밝혀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 고인류 종의 어떤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인류가 수많은 천만 년 전에 나와서 수많은 고인류 종과 교배를 통해 가지고 점점 사라져가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나중에 살아남았는데, 약 4만 년 전부터 현대인과 같은 지금 우리와 같은 뇌가 만들어졌고 튼튼한 다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네 떠나가지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견해내는 거죠. 이 인류의 이 진화에 이 호기심이 참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융합의 탄생에서 보면 인류조차도 사실은 융합의 탄생이다. 융합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로 우리 인간이 확산되기 시작한 거고, 여러 가지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사냥도구도 만들고 했겠죠. 그리고 구석기, 이때가 이제 구석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공주의 석장리도 있고, 단양의 수양계도 있고, 평양계도 있고, 한국만 해도 구석기 유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한반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호모사피엔스다. 고인류를 다 멸종시켰다. 이 아바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비행기 타고 가서 어때요? 이 원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다 없애고 막 멸종시키려고 우리가 막 하잖아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결국 우리가 살아남았다. 호모사피엔스가.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종들을 사실 멸종시켰어요. 이제 4만 년 전쯤 이제 배기술이 발달하니까 항해 기술이 발달하면서 호주에도 상륙을 했고, 호주에 갔더니 뭐예요? 지금보다 막 몇 배나 큰 캥거루가 있었고, 코알라도 있었고, 도마뱀은 막 7m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때요?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잡아먹겠죠? 없어요, 지금. 작은 코알라만 살아남은 거지. 캥거루도 지금 사람 많은 것만 살아남았지. 다 죽었어요. 크니까 어때요? 사냥하기 좋잖아요. 잘 보이고. 그러면서 점점점 작은 개체만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인류가 드디어 2만 년 전쯤에 시베리아 진출하면서 이 털메모드, 이 러시아 쪽에 가면 이 털메모드가 많이 발견됩니다. 얼음 밑에서. 털메모드 다 멸종시켜서 우리 다 먹어버렸죠, 뭐. 그죠? 자, 그래서 이 인류 아메리카 상륙기를 보면 그러니까 아메리카 지역에 좀 많이 늦게 들어갔어요. 가장 늦게 대륙 중에 가장 늦게 들어간 곳이 인류가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다이아몬드는 뭐 인류는 BC, 그러니까 기원전 12,000년경 알래스카를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메리카의 제일 상단이죠. 거기 북극부터 해서 쭉 걸어왔겠죠, 그죠? 예, 걸어서 쭉 이제 캐나다 지역부터 쭉 걸어서 제일 밑에 뭐 칠레나, 예, 그다음에 칠레까지 도착하는데 한 2,000년 걸려요. 정착했다가 또 정착했던 무리가 또 내려오고 하면서, 예, 그래서 한 10,000년 전쯤에 아메리카 최남단을 밟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2023년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이제 실렸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2만 년 전이다. 2만 년에서 2만 3천 년 전에 이미 인간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다라고 거의 10,0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게 왜 어떻게 밝혀냈냐? 이게 미 국립공원 관리청에서 이제 그 공개를 한 건데요. 뉴멕시코주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의 최초 발자국입니다. 이게 이 발자국을 통해서 이 발자국을 연구를 했더니 바로 2만 년 전 발자국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유물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발자국들.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밝혀내냐? 바로 우리가 유물을 할 때 뭐 10,000년 전이다, 이건 1,000년 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게 바로 이 광자극, 빛자극, 빛으로 발광연대를 측정하는 거야. 이 발자국 연대 같은 경우는 특히 흙에 있잖아요. 흙을 밟았잖아. 근데 그 지층에서 석영이라고 해요. 석영,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 석영인데 이 석영이 있어요. 흙에는. 근데 여기에서 이 빛을 가하면 방사선량에 따라서 이 발광 전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석영 입자가 마지막으로 햇빛에 노출됐던 시기를 이 빛자극 발광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 찍었던 게 이거 2만 년 전 거야 라고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연대 측정하는 법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이거 뭐 1,000만 년 전 건데, 아니면 이거 100만 년 전 건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모든 생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탄소 1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몸속에. 식물도 있어요. 다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탄소 14가 탄소 12로 바뀌어. 근데 이 탄소 14는 5,700년마다 절반씩 사라집니다. 그럼 이 얼마나 사라졌나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방사선을 쌓아갖고 조사를 해보면 그 생물의 탄생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14의 함유량을 측정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아메리카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거기를 거쳐갖고 걸어갔어요. 그때 이어져 있었습니다. 걸어가서 캐나다,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거쳐서 연간 13km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대 동아시아인. 왜냐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시베리아 밑에는 바로 뭐예요? 예전처럼 우리 고조선 땅이었죠. 그리고 한반도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아래는 또 중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여기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그 위로도 올라갔을 테고, 또 그 위에 있던 사람들도 내려도 왔을 테니까. 이 네이처 논문을 보면 2013년 알래스카에서 11,500년 전에 유골을 발견했었는데, 분석해보니까 동아시아의 인류 후손이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미국 원주민을 보면 지금 백인하고는 다르죠. 그죠?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DNA를 여러분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 인종. 미국 원주민은 약간 동양계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피부도 그렇고요. 아무잡잡해서. 이 개놈을 봤더니 30%가 동아시아인이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라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인류의 탄생을 이끌어냈고, 그게 바로 한 1,000만 년 전 정도 된다. 보통 한 700만 년 전에서 1,200만 년 전 사이, 요 사이로 봅니다. 갭이 굉장히 크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가 아니라는 거 제가 전 시간에서는, 그래서 유라시아에서 태동을 해서 아프리카로도 내려갔고, 아프리카 시베리아를 거쳐서 뭐예요? 저기 캐나다 북미 지역으로 건너가서 북미에서 아메리카 하단, 아르헨티나, 칠레 지역까지 내려갔다는 거. 그리고 뭐예요? 우리 유라시아에서 중국 거쳐갔고, 그 밑에 아래에 있는 뭐예요? 인도네시아부터 해서 그쪽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배를 타고 한 4만 년 전쯤에 호주 대륙까지 배를 타고 갔다는 거죠. 이렇게 인류가 확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류의 종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종이었다. 나중에는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고,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는 다른 고인류의 DNA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탄생은 곧 융합의 역사구나. 서로 고인류가 이종교배를 통해 가지고 융합이죠. 지금의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민족인데 발전이 달랐던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막 계속 퍼져나가죠. 그죠? 이게 사람의 특성 아닙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딴 데 가보고 싶고 또 싸웠어. 그럼 에이, 나 여기 안 살아. 그러면 나 이주 갈 거야. 그래서 배 타고 막 가는 거야. 쭉 이렇게 해서 심지어 하와이까지, 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거 대약진 이런 것들이 바로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대약진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호주 대륙 근처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기 이제 멜라네시아가 있고,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렇게 이제 꼭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지역으로 이제 여러분들 분류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뉴질랜드 마오리족을 보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마오리족 들어보셨죠? 마오리족. 이 지구 환경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자연 실험을 볼 수 있어요. 이 마오리족을 보면. 이 마오리족이 뉴질랜드에서 800km, 원래 뉴질랜드 살고 있었어요. 마오리족이 원주민입니다. 800km 떨어진 채텀섬. 잠깐만요. 마오리족이 살던 여기 채텀섬, 여기 보이시죠? 여기 뉴질랜드고 채텀섬 800km 떨어져 있어요. 여기. 여기를 물고기 잡다가 발견한 거지. 거기까지 가본 거야.
그러면서 일부 마오리족이 야, 여기 천국인데?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마오리족은 다 어부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뭐 뉴질랜드 땅이 엄청 크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도 졌어. 지금 뉴질랜드에서 농경은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농사 짓기 좋아요, 거기가. 그래서 농경민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채텀섬으로 이주해 온 거야. 그러면 농사도 짓고 뭐 물고기도 잡고 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 이 채텀섬은 800km 떠져 있는데 농사를 짓기에는 땅이 너무 좁아. 그리고 사람이 많이 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남자의 신생아를 아이를 못 낳게 거세해버렸어요. 인구 조절한 거야. 인구가 많아지면 다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인구 조절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소규모의 집단이 이 채텀섬에 건너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름을 붙인 게 이 모리오리족. 근데 어떻게 돼서 이 농경민이 여기 와서 농사 짓지를 못하니까 수렵채집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원래 수렵채집인에서 농경민으로 진화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농경민이 수렵채집을 바뀐 거지. 예를 들면 이거죠. 북극하고 남극에 사람 살잖아요. 거기 가면 에스키모인들 살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처음부터 거기서 살았을까? 아니야. 이주했단 말이지. 유라시아에서. 처음에 농경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어때? 농사 질 수 있어요? 못 짓잖아. 그러니까 어부가 된 거지. 수렵채집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모리오리족은 그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돼. 왜? 땅도 좁은데 거기 다툼이라서 싸우고 하면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민족이었습니다. 모리오리족은. 그러다가 1835년 마오리족이 침략을 떠난 거야. 야, 채텀제도 갔더니 거기 살기가 좋더라. 어? 우리 땅 삼자 해가지고 간 거야. 그래서 벌써 마오리족은 이때 총이 있었어요. 도끼를 들고 중무장을 해서 간 거야. 몇 명이? 900명이 배를 타고. 가서 모리오리족 1800명을 학살합니다.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노예로 삼죠. 노예로. 저항한 사람들 어떻게? 다 죽이고 먹어버렸어요. 이런 아주 끔찍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오리족은 이 모리오리족과 원래 한 핏줄이잖아요. 마오리족이 채텀섬에 가서 살게 되면서 모리오리족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거슬러 가보면 형제 국가란 말이야. 같은 형제끼리 어떻게 학살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마오리족은 뉴질랜드라는 큰 섬에 살면서 이런 총을 갖게 된 거야. 마오리족의 총. 그죠? 그리고 도구, 쇠도 갖게 된 거지. 이런 걸 가지고 모리오리족 뭐예요? 원래는 마오리족이었잖아. 처음에는 가지고 들어갔다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발전시키지 못했던 거야. 사람도 적게 살게 됐고. 그죠? 그래서 이 보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파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폴리네시아 지역 아까 보셨죠? 호주 그 인근 지역들, 이 폴리네시아 여러 섬들은 다 동일 조상들이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각 섬의 면적, 그 다음에 얼마나 고립이 돼 있는지, 기후 환경, 인구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쉽게 하면 우리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귤이 잘 나잖아요. 청주에 심으면 귤 잘 나요? 안 나죠. 우리가 제주도하고 청주가 먼 것 같지만 세계지도를 보면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몇백 킬로씩 떨어지는 이 섬에 보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일 민족의 다른 환경에서 1대, 2대, 3대만 건너가도 경제, 기술, 정치 이런 전쟁의 기술까지 달라진다.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이주를 해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간 집단의 흥망이 결정된다. 파워가 결정된다. 이것은 뭐다? 환경적 차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마오리족과 모리오리족의 이런 정복전쟁, 비극의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환경 차이가 인류의 사실은 거대 실험장이 또 있었어요. 2023년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가자 지구에서 지금 이제 뭐 휴전 상태가 돼가지고 당연스럽게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종교를 보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한 뿌리예요.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나눠져서 막 싸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보면 우리가 기독교 역사, 유대교 역사를 쭉 쫓아 올라가 보면 제일 위에 아브라함하고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마엘 쪽 사람들이 아랍인으로 나와가지고 오늘날 바로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거고, 이삭의 자손들이 나중에 야곱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나오는 거고, 이게 다 한 뿌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가계도를 보면. 그래서 이 인류가 따지고 보면 다 하나의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뻗어져 나오면서 갈라지고, 형제도 그렇잖아요.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지역에 살게 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이제 2세대, 3세대 건너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형제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사실은. 전쟁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들 다 한 형제예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만 보더라도 보세요. 이 사우디의 왕사자 무함마드잖아요, 무함마드. 우리 그 이슬람 지역에서 이 사우디가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그죠? 수니파의 대장 역할이 사우디가 하고, 그 다음에 시아파, 이란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적이야, 사실은 이란과 사우디가. 근데 사우디 왕세자 이름을 보면 무함마드. 그죠? 무함마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는, 이슬람 종교를 거의 처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사람이에요. 무함마드가. 이란에 보면 에브라임이죠? 이란의 대통령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과 무함마드. 이름도 똑같잖아요. 자기 윗대 이름을 쓰는 거지. 하마스 보세요. 하마스의 지도자 이스마일. 이름이 이스마일이야, 이스마일. 아까 전에 보면 다 나왔던 이름이죠. 다 아브라함에서 갈라졌던 한 형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름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죠. 6.25 전쟁이 일어났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참,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요. 이거 뭐 경제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원래 같은 나라였잖아요. 예, 같은 나라였고, 실제 뭐 이 공업 생산이나 전기 생산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6.25 전쟁 당시 보면 북한이 발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석탄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죠? 104.7이에요. 예, 104만 킬로와트야. 남한을 보세요. 23만이야. 예, 이만큼 경제가 훨씬 월등했다는 거지, 북한이. 지금이 완전 뭐 반대가 됐지만요. 그래서 이 환경 안에 정치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정치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북한하고 남한. 일단 인구가 2배가 우리가 많아져 버렸어요. 인구가. 예. 그 다음에 국민 총소득도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발생했고요. 무역도 마찬가지고 경제 수준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인종적 차이까지 생겨나 버렸어. 이 같은 민족에.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갈라진 지. 자, 보세요. 1945년도에는 보면 우리 한국인 평균 신체가 남자가 166이었습니다. 키가. 여자가 154였어요. 70년이 지난 2015년에 측정을 했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73이 됐어. 몸무게도 10kg가 늘었고요. 여자도 160.9 많이 컸죠, 그죠? 이런 변화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인종적으로. 북한을 보시면 보세요. 오히려 줄어들었어. 희한하게도. 70년이 지났는데. 이때 166이었는데 북한은 165야. 여자는 똑같고. 이게 뭘 말합니까? 예. 어떤 정치, 체계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종적 차이도 발생하더라. 이게 환경이죠, 환경. 이런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행운의 땅이라고 하는 우리 유라시아. 우리도 유라시아 살잖아요. 아까 제가 유라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라고 했으니까. 행운의 땅, 이 유라시아 대륙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나? 무엇이? 그걸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명의 세 갈림길이 있어. 처음에는 농경민, 유목민, 수렵, 채집인. 이렇게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게 민족의 운명이 결정이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농경민에 가깝죠. 그렇죠? 이 농경민이 우리가 발전을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지금 AI 시대까지 왔으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세계에는 유목민들이 있고 수렵 채집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이 식량 생산 시기는 왜 대륙마다 민족마다 달랐을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식량 생산이 총, 균, 쇠, 이 발전의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식량 생산이.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지도는 몽골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 세계 최대 제국을 형성했던 이 몽고 제국의 최대 영역. 그래도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게 고려는 못 먹었어요, 그때.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가 항전을 해가지고 우리 막아냈어. 우리 이름은 살렸어요. 근데 당시에 중국은 완전히 나라를 완전히 잃고 원나라로 바뀌어버렸죠. 예. 그리고 유럽, 유라시아 저기까지 거기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인데 여기 터키 쪽, 트리키예 쪽이죠. 근데 조금만 더 갔으면 사실은 이 뭐 우크라이나부터 다 먹었었어요, 당시에. 근데 저까지 안 간 이유는 당시에 이제 데칸이라고 하는데 이 몽고의 데칸이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요. 죽으면서 전쟁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밖에 안 간 거고, 만약에 데칸이 저기 죽지 않았다면 더 멀리까지 갔겠죠, 여러분들.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몽골 지역에서 살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까지밖에 안 갔지만 이 거대한 왕국을 몽골이 건설했는데 이 몽골은 특이하게 뭐예요? 유목민이었다, 유목민. 그래서 지금은 유목민의 신화가 돼버렸고 이 신화는 존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몽골이 퍼뜨렸던 여러 가지 제도들, 뭐 택배가 몽골에서 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체국 이런 거 다 몽골에서 난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여전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 역이라고 하죠, 역. 우리 전철역 두잖아요. 몽골이 그 역도 그 몽골에서 난 거예요. 그 거리에 뭐 예를 들면 10km마다 말을 두고 말을 또 바꿔 타고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융합돼서 현재 우리 문명을 건설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몽골이 망한 이유는 뭐냐? 지배 체제가 취약해. 이 유목민 출신들은 군사 집단은 강력해. 그렇지만 중앙 집권화를 안 합니다. 중앙 집권화. 그러니까 왕이 유목민들은 이 대칸을 뽑을 때도 서로 협력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약간 투표제라고 보면 돼. 유력한 가문이 참여해서 혈족들이 참여해가지고 협력을 통해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세습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협의제에 가까운 거예요, 유목민들은. 그리고 유목민들은 뭐예요? 항상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곳에 정착을 해갖고 성을 쌓고 거기서를 관리하냐? 그런 게 좀 약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원나라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쿠빌라이 칸이. 그래서 쿠빌라이 칸이 잘 된 거예요. 원나라 그나마 좀 오래 갔던 거고. 다른 데서 이제 제국을 통치했던 그 나중에 보면 이 몽골이 다 찢어집니다. 이게. 보면은 오코타이 항국, 차가타이 항국, 뭐 이란국, 킵차크이 다 찢어져 이렇게. 원나라가 이제 쿠빌라이 칸이 데칸으로 돼가지고 여기를 다 했었고 나머지 다 이렇게 형제끼리 나눠 가집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이제 좀 제국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실패했어요. 원래 제국을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곳이면은 가서 살아야 돼요. 쿠빌라이 칸이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했습니다. 여기는 유목민이 원체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이 유목민이 지속되지 못하고 몽골에서 망해버렸죠. 수렵채집인은 어때요? 수렵채집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1인 기업 같은 거지, 기업으로 치면. 사냥이 주력하고. 도구도 단순해요. 발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작은 규모 공동체가 유리하죠. 왜냐면 사냥을 하는데 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거기 다 모여갖고 사냥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다 멸종하죠? 그렇게 다 멸종이 된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수렵채집인들은 뭐예요? 자기 구역을 넓힐 필요도 없었고 뭔가 문명을 발전시킬 의지도, 그 다음에 그런 동기부여도 없었다는 거야. 그럼 농경사회는 한번 볼까요? 농경사회. 농경민들.
농경사회는 우리가 기업으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왜? 뭐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벼농사 지으려면 물도 끌어와야 되고 저수지도 만들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돼. 그러니까 대기업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리고 이 농경을 하다 보니까 가축 필요하잖아요. 소가 쟁기도 끌어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축과 작물화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남는 시간. 농사 끝났어, 한해 농사. 겨울 동안 뭐예요? 이제 노는 거지 뭐. 사람들이 놀면 어떻게 돼요? 창의성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발명을 하게 된 거지, 남는 시간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농경사에서 발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농사 끝나고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저 유목민들이 유목민들이 말을 타고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농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뭐야? 식량을 약탈하러 와, 유목민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 직업군인이 그때 생긴 겁니다. 잉여 식량. 농사를 지으면 식량이 좀 남잖아요. 그 잉여 식량을 가지고, 어때요? 직업군인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농경사에서 전문 직업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직업이 점점 세분화되고, 예술인도 생기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농경사에서는, 인원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지도자가 생기는 거죠. 우리 MBTI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성향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금 정치인들처럼 나서서 막 웅변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가고 싶은 욕구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나온 거죠. 국가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세금을 걷어야지 국가가 운영될 거 아니에요. 왕이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세금 받아서 먹고 살지. 그게 뭐예요? 세금 저 집 냈나 안 냈나? 확인하고 저 집 세금 안 냈어. 기록에 두는 거야. 나중에 가서 이자까지 쳐서 받겠죠. 그러면서 기록 문화가 발전한 거지. 그래서 문자가 생겨나고 문명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식량 생산이 문명의 차이를 낳았다. 특히나 농경사회 보세요. 자녀가 곧 일꾼이야. 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를 해. 그죠?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농사를 지면은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식량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부부가 있어. 여러분들도 생각해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농경민이야. 우리 지금 천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농경민이야. 자녀를 10명 낳았어. 예, 자녀를 10명 낳았어. 근데 이 자녀들 중에 운이 좋아서 한 명도 안 죽었어. 예, 안 죽었고, 이 자녀를 또 결혼을 해. 그래서 또 10명을 낳아. 그럼 뭐예요? 1세대, 2세대가 나면서 100명이 된 거야. 근데 100명의 손자는 한 명도 안 죽었어. 또 10명씩 낳아. 3세대 가면서 1000명. 이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서는 어때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 무리 생활을 하다가 부족, 예. 몇백 명 단위 또는 몇천 명 단위의 부족이 됐다가 나중에 몇만 명 단위의 민족이 됐다가 한 5만 명 이상 되니까 국가가 생기고 나중에 국가가 또 제국까지 가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뭐예요? 유목민하고 수렵 채집은 산화 제한을 한단 말이야. 산화 제한. 왜 그렇겠어요? 유목민들은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애들을 줄줄 나누면 애들이 이동할 수 있나? 혼자 이동 못 한단 말이야.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걸어 다녀요? 말 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4년 정도 터울을 둡니다. 한 4살 정도 되면 애들이 말 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옛날부터 산화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수렵채도 마찬가지야. 사람 너무 많아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응?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래서 산화 제한을 한 거지. 그래서 이 농경사회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가축 얘기가 좀 뒤에 가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운명을 가른 이 대륙의 모양을 보시면 유라시아 대륙을 잘 보세요. 이렇게 빵처럼 생겼죠? 예, 부풀어 오른 빵처럼. 이게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면 바로 기후하고 환경이 비슷해. 여기 봐, 위도. 자, 이 위도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쭉 가보면, 그죠? 예. 그럼 여기 지금 한반도인데, 한반도에서 위도가 똑같은 데가 어디야? 이쪽이잖아요. 쭉 가보면 여기 어디야? 여기 지금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예. 이쪽 쭉 가면 여기 스페인 반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에서 나는 이 어떤 식량이나 가축을 여기 스페인 가서 키우면 날까 안 날까? 나죠. 왜? 날씨가 똑같잖아요. 위도가 똑같으니까.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편해. 여기 살다가 내가 이주해서 여기 가서 여기 심어도 나고 여기 심어도 나고 여기 심어도 나니까 금방 확산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안 돼. 아래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길쭉해야 돼. 길쭉하면은 기후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동이 편해.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 옆으로. 동서양이 만나잖아. 이 동양에서 서양을 만나는 게, 예? 말 그대로 융합의 탄생. 예. 같은 문화끼리 만나니까 더 문화가 폭발적으로 발전을 하겠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신라 무덤에 뭐 로마 보검이 나오든지 로만 글라스가 나온다든지 이거 벌써 천몇백 년 전에 이미 교류했어. 다이렉트로 신라하고 로마하고. 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아니, 여기서 스텝지대로 쭉 가면은 바로 로마잖아요. 스텝지대로 쭉 가면 일로 다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배 타고 다니기가 어렸을 거예요. 당시에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텝지대로 말 타고 이동해서 로마까지 간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교류가 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작물화, 가축화가 잘 되는 기후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유라시아는.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것들이 농업혁명이 되고 나중에 산업혁명이 돼서 지금 AI혁명까지. 결국은 이 AI혁명을 어디서 일으켰어요? 서구문명에서 일으켰잖아요. 우리 쓰고 있는 챗GPT라든지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면 우리가 또 AI 얘기하는데 AI를 처음 논문을 쓴 사람이 바로 튜링이라는 사람입니다. 튜링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서구문명에서 나왔다는 거야. 왜? 이런 유라시아에서 문명이 계속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런 가로형 유라시아, 세로형 아메리카, 아프리카는 세로형이에요. 세로. 그냥 가로형이잖아. 가로형. 보세요. 이 아메리카는 내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수박을 키워. 밑에 가서 수박이 안 나요. 왜? 조금만 내려가도 기후 환경이 달라지. 근데 이게 길쭉한 이렇게 세로형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야. 예. 기후도 다르고, 그죠? 종도 다르고, 전파가 빨리 안 된다는 거지. 아메리카도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잖아요. 전파가 안 돼. 아프리카? 그렇죠? 길쭉하죠? 이렇게 세로형으로. 전파가 빨리 안 되지. 유라시아. 비교적 좋은 환경이 있고, 위도가 좋은 환경이 있고,
옆으로 쭉 가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명이 빨리 발전했다, 농사를 빨리 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한반도를 기점으로 보면 우리 유도 38선이죠. 38선 이 아래 위로 한 5도 10도 안에 그 세계 선진국 다 모여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면 쭉 여기 다 선진국들이 모여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기후가 좋고 옛날부터 농사를 아주 옛날부터 지었기 때문에 빨리 발전한 거지. 빨리 문명이 빨리 발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기후가 성격도 비슷하게 바꿔요. 우리가 저기 유럽에 가면 한국 사람들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이 뭐 이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 같은 다 반도 국가지 않습니까? 유도도 비슷하죠. 먹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면 이탈리아 곱창집, 한국 사람 곱창집 좋아하잖아. 이거 안 먹거든요. 심지어는 저 일본만 가도 잘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뭐야, 우리하고 유도가 비슷한 또 반도 국가인 이탈리아에서는 먹더라 이거야. 나물 잘 안 먹잖아요, 세계 사람들. 근데 이탈리아도 나물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만 나물 먹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그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환경이 비슷하면 먹는 것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유도가 비슷하면은 그 작물도 비슷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승자와 패자를 만든 패턴은 바로 가로 세로 여기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식량 생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량 생산이 어떤 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먼저 이 식량 생산을 보면 부의 불평등, 이게 이제 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빈부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예. 지금 보세요. 빈곤층 인구들이 여기 아프리카 지역 많죠. 이게 지금 붉은색일수록 빈곤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 자, 여기는 저기 남미 지역. 그죠? 여기 중남미 쪽이 많죠. 보면은. 예. 여기 보면 한반도 제가 말씀드렸죠? 한반도 기점으로 해서 아래로 해갖고 빈곤국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차이들이 환경적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사실은 가장 평등했었죠. 많이 가져봐야 뭐 꿀 몇 개 더 갖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가죽 옷 몇 개. 그러다가 농업혁명이 되면서 평등이 뭐 확 벌어졌죠. 예. 벌써 여기서부터는 농지를 개간하고 식량이 생산되면서 빈부격차 점점 커지다가 우리가 완전한 거의 농경국가였을 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보시면 어때요? 이 세종대왕의 아들 광평과 영대군이 노비가 10,000명 있었어요, 여러분들. 놀랍죠? 뭐 이때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완전한 농경국가였잖아요. 왕정, 봉건제였는데 거의 뭐 노비사회였죠, 노비사회. 전체 인구의 뭐 80% 이상이 노비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만큼 빈부격차가 커졌어, 농경으로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땅을 많이 가졌냐? 물론 그것도 빈부격차 차이가 있지만, 이때부터는 자본이 등장해, 자본. 그리고 공장이 생기니까 뭐예요? 공장에 일하러 가야 되죠? 누가 일하러 가? 여성들이 많이 일하러 갔어. 노비들이. 그러면서 여성과 노비가 해방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예요? 야, 우리도 인권이란 게 있어. 그러면서 노조가 생겨나고 인권의식이 생겨난 거지. 그래서 권력이 교차됐어, 산업혁명 때. 왕정 귀족에서 뭐야? 자본가. 오늘날 우리가 정치인보다 권력 있는 사람들보다 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권력보다 더 부러운 게 돈이잖아요. 자본가들이 된 거지. 그리고 빈부격차는 어떻게 돼? 농경사회 때보다 훨씬 더 확대가 됐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AI 시대까지 온 거야. AI 혁명까지. 이 AI 혁명에서는 뭐예요? 이제는 데이터 시대.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게 또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역할과 생존을 또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이 평등이라는 게 어떤 평등이 이제 벌어질까? 이제는 산업혁명까지는 자본주의였는데 어떤 자본에 대한 평등이 벌어졌다면 이 AI 시대는 그 중에 하나가 생명입니다. AI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살 것이고, 이 AI를 통해서 이런 생명 자체에 대한 평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지금도 우리가 아무래도 돈이 많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만 이제는 더 이런 것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곧 이제 부와 권력인 시대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누가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면 그게 보입니다. 누가 제일 많이 소유해요? 지금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다 AI 기업들이잖아요. 챗GPT, 오픈 AI 회사, 또는 구글, 그죠? 메타, 뭐 이런 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여기 쭉 보면 이런 지역, 북위 45도, 남위 5도 요 사이 쭉 보면은 그나마 농사 짓고 하기에 좋았던 지역이다. 식량 생산이 처음 시작된 중심지였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작물화와 가축화, 작물화는 우리가 이제 벼 심고 뭐 밀 심고 이게 작물이고, 딸기 심고, 가축화는 말 그대로 뭐 말 키우고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게 가축화잖아요. 보면 가장 빨리 시작된 데가 서남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중앙아메리카 쭉 이제 사실은 비교를 해보면 연도가 다르잖아요.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기후가 좋았기 때문에, 그죠? 벌써 BC 8,500년 전, 그 다음에 중국 지역, 이거 한반도 포함이에요, 이거. 벼, 기장,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할 건데, 기원전 7,500년 전 이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됐죠.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에 따라서 이런 생산 시작도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살기 좋잖아요. 호주 뭐 시드니라든지 이런 데 살기 좋아 보이잖아요. 실제 살기 좋고, 근데 아주 일부 지역이야. 이런 아주 그냥 해변 지역 일부예요. 나머지 여기 뭐 다 사막이에요, 사막. 호주에는. 그러니까 호주에 왜 저 큰 대륙에 문명이 건설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좋은 땅이 아니거든.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거든. 그래서 호주는 불과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1788년에 영국 함대가 시드니에 도착을 해서 사실은 영국 함대 뭐예요? 이거 우리는 그때 이미 이제 이때는 산업혁명이 시작될 때였으니까 그리고 농경사회였잖아요. 이런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민이 수렵 채집인을 정복한 거다. 호주에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수렵 채집을 해서 농사 안 졌어요. 그래서 다 정복을 해버렸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식량 생산민이 수렵 채집인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농경을 통해서 도구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정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농구가 급속도로 많이 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수렵 채집인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여기 마트입니다. 마트. 우리가 수렵 채집인의 이 피가 끓어오르는 게 어디서 끓어오르냐? 마트 가면 느껴. 마트 가면 기분 좋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백화점 가면 막 그렇죠? 이게 수렵 채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예전에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멧돼지 잡아갖고 돼지고기를 먹었겠지만 마트 가서 돼지고기를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장보러 다닙니다. 왜? 이 수렵 채집의 향수를 거기서 느낄 수 있거든. 기분이 좋아. 피가 끓어 막. 좋죠. 근데 수렵 채집보다 농경민이 많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야생 먹거리가 감소해요. 아까 호주 보셨죠? 자이언트 캥거루 거대 코알라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가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가면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거든. 왜?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먼저 잡았을 때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관도 못했잖아.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죠? 냉동시설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잡히면 며칠 안에 다 먹어치워야 돼. 냄새 나면 뭐야? 또 사자, 호랑이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곰도 달려들고. 그래서 야생 먹거리가 감소하니까 이 수렵 채집인에서 농민으로 갈아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두 번째, 기후입니다. 빙하기 이후에 작물화가 가능해지면서 약 1, 2만 년 전 얘기인데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잘 자라. 그러면서 야생 공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기 편한 기후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식량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 확대되기 시작했어. 낙, 손으로 막 다 하다가 낙과 바구니도 생겨나고 절구와 맷돌, 저수지도 생겨나고 씨앗을 저장하고 뭐예요? 점점 농사 짓기 편하게 기술이 확대된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인구. 농민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발생하니까 그 농민의 자식들은 또 농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농경민들이 어떻게 수렵 채집인을 지속적으로 막 계속 정복을 해. 왜? 농사 지려면 땅이 최고잖아. 땅을 계속 뺏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 지니까. 계속 땅 뺏으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 몰살하기도 하고, 또 잡아갖고 노예로 잡아서 농부로 만들어버리죠. 수렵 채집인을 강제 직업을 전환시킨 거예요. 수렵 채집에서 농부로.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가 된 거지. 여전히 수렵 채집인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리적 환경, 높은 산, 밀림, 사막, 장애물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어. 이렇게 고립된 데 사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기후, 북극, 남극, 너무 추워. 농사 안 돼. 여전히 수렵 채집을 하면 살아가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작물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야생 먹거리를 인류는 작물화 시켰을까? 바나나입니다. 야생 바나나.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씨 엄청 많죠? 엄청 써요. 독까지 있어. 이게 이렇게 달콤한 과육이 있는, 과육이 꽉 찬, 보기에도 먹음직스럽잖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인간이 만들었어, 이거를. 이거 수박. 보세요. 독 있어, 일단. 그 다음에 이 빨간 거가 맛있잖아. 없어, 빨간 게 거의. 이거 뭐 먹을 수는 있겠어, 이거를? 씨 없는 수박. 이렇게 인간이 작물화 시켰죠? 딸기, 산딸기를 이 큰 딸기로. 이 작은 사과를 큰 사과로. 작물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무의식적 작물화. 식물이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작물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식물의 본능은 뭐야? 그러니까 모든 생물은 태어나는 순간 내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해. 그걸 잘 보시면 심지어는 세균까지도 바이러스가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해요. 엄청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공을 했죠. 전 세계 다 퍼뜨려놨으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굴 보면 잘할 수 있냐? 민들레 씨앗. 바람에 날아가지고 100km까지 날아가. 바람 잘 타면. 심지어 물에 가서도 살 수 있어. 물에 뜨도록 진화되어 있거든. 이런 것들. 복숭아 같은 거 어때요? 씨앗이 있잖아. 복숭아 씨앗 먹는 사람 봤어요? 못 먹잖아. 딱딱해서 버려버리죠? 과육을 먹게끔 하고 씨앗을 버리게 만들어. 복숭아는. 복숭아는 뭐 잘하죠. 사과 씨에 여러분들 독 있어요. 사과 씨앗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망고 못 먹잖아요. 망고 씨앗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못 먹게 만드는 거야. 또는 독을 심어놔. 그래서 스스로 인간들이 먹고 버려주면 날 수 있게끔. 뭐 이런 거죠. 사과 같은 거.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백설공주 사과 먹고 죽잖아요. 죽은 건 아니고 사과 먹고 쓰러지죠. 그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사과의 씨앗에 보면은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분해되면 청산으로 바뀌어요. 사과가 그렇게 자기 씨앗을 계속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독을 심어갖고 못 먹게 만든 다음에. 사과 씨앗이 몸에 아주 좋아. 그러면 사과 품종은 우리가 이미 멸종했을 거예요. 씨앗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게 무의식적 작물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의 DNA를 퍼뜨리기 위해서 작물하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고, 이 의식적 작물화는 인간이 직접 하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간단해요. 이거는 원리는 다윈의 종의 기원에 잘 나와 있어. 인위 선택이라 그래. 사람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농작물을 어떻게 잘 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에는 가장 잘 알려진 변종을 재배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종자를 뿌렸을 때 약간 더 나은 변종이 나와. 그럼 그걸 다시 또 심어.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무한. 산딸기 중에서 가장 큰 산딸기를 찾아. 그 다음에 얘를 또 심어.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또 큰 산딸기 또 심어. 이거 무한 반복해. 그러면 딸기가 돼. 지금 주먹만한 딸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원리로 해서 우리가 작물화 시키는 거예요. 작물화를. 자, 작물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은 먹을 수 없는 걸 찾아. 먹을 수 없는 걸 찾아갖고 그 중에 돌연변이를 찾은 다음에 작물화 시키는 거야. 돌연변이를 찾아 심는 거지. 그러니까 야생 아몬드는 엄청 써요, 여러분들. 독도 있어. 못 먹죠.
그런데 쓰지 않는 아몬드가 있더라 이거야. 걔를 찾아서 심었더니 아주 구수하면서도 맛있는 아몬드가 나오는 거지. 그죠? 몸에도 좋은. 이렇게 돌연변이를 찾아가고 심는 거예요.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수박, 감자, 가지,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야. 다 원래 쓰고 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돌연변이를 찾아서 심는 거지. 그 다음에 2차 가공이 가능한 식물들을 작물로 합니다. 올리브, 깨 이런 거 맛은 없어. 사실은 깨야 맛있긴 하지만 올리브 같은 경우는 그냥 먹으면 사실 큰 맛은 나지 않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기름을 짜네, 기름. 그래서 작물화 시키는 거지. 목화같이 먹지는 못하지만 뭐예요? 섬유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2차 가공이 가능한 것들을 인간들이 의식적 작물화를 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봐요. 농사 지을 때 보면 지금 벼가 쭉 자라나죠? 그 예전에 처음에 이 야생벼는 어떻게 되냐? 이 쌀알이 생기고 나서 여물면 이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래로. 그러면 우리가 수확을 하러 갔는데 이게 다 밑으로 떨어져. 수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보면 농사에 유리한 돌연변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즉 쌀알을 땅으로 쏟지 않는 돌연변을 찾은 거야. 그리고 그걸 반복해. 그리고 오늘 벼농사를 그렇게 짓게 된 겁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콩은 완도콩은 다 쏟아버려. 꼬투리를 쏟아보면 뭐예요? 수확을 못 하잖아. 쏟지 않는 걸 찾아갖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낳는 식물만 농작물로 선택을 한다. 아까 아몬드는 여러분들 어땠어요? 쓰지 않는 거 딱 심으면 쓰지 않는 게 나와. 돌연변이. 근데 도토리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없잖아. 도토리 왜 그러냐면 쓰지 않는 도토리를 찾아갖고 심어요. 또 쓴 도토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만 의식적 작물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종에서 여러 종을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작물화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케일, 브로콜리 다 양배추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작물화에 실패했던 것들이 이런 도토리. 예. 특히 도토리가 10년 걸려요. 한번 자라는데. 이게 안 되지. 10년 뒤에나 자라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누가 심겠어요? 그 다음에 도토리 같은 경우는 뭐야? 다람쥐가 먼저 따버리잖아요, 수확을. 이것도 안 돼. 예. 그리고 돌연변이가 지속하지 않는 작물들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물화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물화에도 순서가 있어요. 야생 상태에서 수확량이 가장 많은 거, 밀, 보리, 쌀 이거 많잖아요. 많이 열리잖아.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장기 저장이 가능한 거, 공유. 밀, 보리, 쌀은 그나마 보관이 오래되잖아요. 콩 같은 거 이런 것들 먼저 시작한 거야. 그 이후에 B4000년쯤에 뭐야? 과실수, 경과수, 올리브, 무화과, 포도 이런 것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야 이제 농사가. 그죠? 그리고 이것들은 한번 농경사회가 정착을 완전히 한 이후에 되는 거예요. 왜? 과실수와 경과수는 최소 3년이 지나야 수확이 돼.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예. 그 이후에 된 게 이제 사과, 배 이런 것들 더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사과 농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접목을 해야 돼. 가지를 잘라고 접목을 통해 갖고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지. 이런 순서대로 사실은 쭉 이제 됐고, 지금은 이제 GMO, 아예 유전자를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의식적 작물화를 했다라는 거지. 벌써 포도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이제 이집트 파라오 스콜피온 1세 무덤에서 나온 거야. 700병이 나왔어요, 700병. 벌써 기원전 3150년경. 다 포도주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술을 많이 먹었네요. 그죠? 포도주도 많이 먹고, 과실수를 이만큼 많이 농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유라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농사에 힘이 되었나라는 걸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농사 가능한 작물수가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라시아가 행운의 대륙이란 게 뭐예요? 작물 자체가 많았어, 유라시아가. 땅도 넓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보면, 야생식물 20만 종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수천 종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80%는 사실 농사 짓는 거의 80%는 12종에 불과해요. 이 12종이 유라시아 지역에 많이 났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유라시아 특히 뭐예요? 기후가 좋아요. 온난하고 다습하다 보니까 빨리 성장을 하죠. 특히 캄보디아 같은 데는 산모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려 농사를 3번 줘요, 3번. 그래서 유라시아 작물화 확산 가장 빠른 이유는 대륙이 아까 가룡이라고 그랬죠. 가룡이기 때문에 기후가 비슷했고 확산 속도가 또 빨랐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라시아 지역이 빨리 됐어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벼입니다. 벼의 풀로 보자고요. 서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쪽을 보면 무려 33종이야. 종의 수가. 그러나 호주 2종. 그죠? 호주 2종. 그 다음에 남북 아메리카 11종 밖에 없어. 그러니까 종 자체가 적은 거예요. 유라시아 지역에 종이 많았다는 거지. 저 서아시아, 유럽, 동아시아 치면 몇 종이에요? 39종이야, 무려. 그죠? 총 56종이에요. 그러니까 유라시아에 40종이나 이미 있었다.